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에게 실제로 겪은 매우 놀라운 일을 여러분들께 소개하고 싶어서 이곳을 찾게 되어 이렇게 사연을 올립니다. 저와 같은 상황에 처한 또 다른 피해자가 없길 바라며 놀라운 마음을 가라앉히고 사연을 적어냅니다. 아무튼 저는 변호사입니다. 연봉이 비슷한 사람과 매칭이 되었는데 무덤덤한 마음에서 저의 남편이 그 연상자였습니다. 남편은 의사이었는데 이상하게도 처음 본 순간부터 첫눈에 반한 것처럼 그 사람과 결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했습니다. 일단 남편의 첫인상이 매우 멋있게 보였고 직업이 의사이다 보니 변호사인 저와 잘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다가 남편이 옷도 잘 입는 스타일이었고 자기 자신을 잘 꾸미는 사람이었던 것도 좋았는데 바로 제 이상형이었어요. 사람이었거든요. 남편이 딱 거기에 어울리는 사람이었어요. 거기다가 대학병원까지는 아니었지만 규모가 있는 2차 병원 내과에서 원장격으로 일을 하고 있었으니 페이닥터라고 해도 월급이 꽤 괜찮았어요. 부가적인 조건 자체가 잘 맞았기 때문에 저와 남편은 몇 번에 만나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고 준비까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결혼을 전제하에 만남이 이루어진 덕분에 서로 이 정도만 함께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어요. 저희 커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대부분 결혼정보업체를 통해서 만나게 되면 결혼을 하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남편과 결혼을 준비하기 시작하면서 남편이 일을 하고 있는 병원에 자주 찾아가게 되었어요. 상대적으로 저는 소송권을 줄이며 결혼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거든요. 제가 일하는 사무실이 좀 유동적으로 일을 맡을 수 있었고 제가 그동안 연차라든지 휴가 같은 걸 아껴놓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기도 했죠. 매일 일에 바쁘게 살던 제가 결혼을 준비한다고 하니 대표님께서도 드디어 철의 여인이 시집을 간다면서 제 편의를 많이 봐주셨고요. 남편은 병원 진료를 마음대로 빼거나 쉴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루 종일 병원에서 지내야만 했는데 제가 시간이 더 널널했으니 자주 방문을 해서 상의를 했어요. 병원에 찾아가면 남편이 진료 중인지 검사 중인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간호스테이션에 물어봐야 하지만 남편을 만날 수가 있었어요. 내가 보니까 내시경을 할 때도 있고 초음파실에서 진료를 할 때도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막 들어가서 기다릴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또 저에게도 최면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남편과 결혼할 사람이란 걸 간호사들도 떡하니 알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매번 빈손으로 갈 수 있겠어요? 저는 고생하는 간호사 선생님들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잠깐 휴식도 취하셨으면 하는 마음에 간식 같은 걸 준비해서 찾아갔어요. 처음에는 간호사 선생님들도 대면하게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말았었는데 제가 매번 간식을 사가고 살갑게 보니까 저에게도 점점 마음을 열고 잘해주시더라고요. 멀리서 제가 보이면 먼저 인사를 해주신다던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 남편이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알려준다던가 남편이 일이 바빠서 제가 오래 기다려야 하면 제 주위에서 말동무가 되어주기도 하면서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게 도움을 많이 주셨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남편이 어떤 의사인지 어떤 마음으로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도 알게 되었죠. 환자를 위하는 마음이 강한 사람이라고요. 간호사들도 칭찬을 멈추지 않길래 저는 제가 본 남편의 모습이 정말 진솔하고 참된 사람이구나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저에게 호의적일 수는 없듯이 유난히도 저에게 무척 낯을 가리고 저를 불편해하던 간호조무사 선생님이 한 분 계셨었어요. 남편 병원이 2차 병원이다 보니까 간호사들도 있었지만 보조를 해주실 간호조무사분들도 꽤 많이 있었거든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사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차이가 조금 있잖아요. 은근히 텃세 같은 것도 심하다고 듣기만 했었는데 그래서 그런 건가 당한 게 많아서 소극적으로 변한 내향적인 사람인가 보다 하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갔었죠. 자꾸 제 시선을 피하고 제가 말을 걸어보려고 하면 일이 있는 척 자리를 비우시던 분이셨거든요. 제가 느낄 정도면 꽤 티가 났다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이상하게 저를 잘못 쳐다보는 것 같아 보였고 저를 어려워하는 것처럼 보여서 조금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제가 변호사로 일을 하고 있었기에 사실 신뢰감을 줘야 하는 게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사무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거친 장에 상당히 딱딱하게 하는 편이었어요. 신뢰감을 주기 위해서 무채색 옷을 즐겨 입었고 차가운 느낌의 액세서리들을 하고 다니기도 했고요. 제가 너무 딱딱하고 무섭고 차가운 사람처럼 보여져 저를 피하는 건가 하는 느낌을 받기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랑 드레스 투어에 대해 상의를 하기 위해서 잠깐 병원에 왔는데 그 나을 가리는 간호조 무사가 슬쩍 저에게 오더라고요. 한참을 무슨 말을 건넬 것처럼 우물쭈물하더니 용기를 낸 듯 저에게 말을 걸더라고요. 저 혹시 저희 내과 원장님이랑 결혼을 하시려고 준비 중이세요? 그러니까 약혼자 같은 그런 건가요? 다른 간호사들은 이미 다 하는 사실인데 왜 이 간호조 무사만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지 의문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결혼을 하려고 지금 논의 중에 있다고 말을 했어요. 아, 예, 맞아요. 결혼을 준비하고 있어요. 식장 예약도 했고 드레스 투어 관련해서 상의하려고 오늘 방문한 거예요. 요즘 들어서 이리저리 상의할 게 많아서 제가 병원에 자주 방문하고 있죠. 혹시 제가 자꾸 오는 게 불편하거나 하나요? 아니에요. 그런 거 절대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신경 쓰지 마세요. 상당히 당황스러운 낯빛을하고는 저에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순서리를 치더니 쓱 사라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평소에 저를 피하느라 바빠 보였던 사람이 갑자기 왜 이런 질문을 해서 마음 찝찝하게 만드나 하고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냥 넘어가기에는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에 불편한 기운이 남아서 진료를 끝내고 저를 만나러 온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과 병동에 있는 간호조 무사 선생님 말이야. 엄청 낯가리는 그 사람 누군지 알아? 저는 일단 남편에게 물어보기 위해 운을 살짝 띄웠는데 갑자기 남편이 매수 없는 빛을 하면서 저를 확 쏘아보더니 약간 신경질적인 목소리로 걔는 왜 하고 물어보더라고 하면서 말했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무슨 허튼 소리라도 하더냐 하면서 추궁이 섞인 말투로 물어보는데 약간 순간 이상한 느낌이 뒤통수를 확 내렸습니다. 아니, 그냥 그 조무사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했던 건데 왜 이렇게 나의 선반응을 해? 낯을 많이 가리는 것 같아서 궁금해서 물어본 거야? 동료들이랑은 잘 지내는 건지 아니면 일하면서 뭐 힘든 게 있는 건 아닌지 당신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니까 신경 좀 쓰라고. 그냥 내가 피곤해서 예민해졌나 보다. 내가 간호스테이션에 이야기 잘해둘게. 내성적인 사람이라 잘 못 어울리는 것 같더라고. 아, 아무리 내성적인 사람이라고 해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준 게 없는데 너무 거또는 것 같더라. 무슨 문제가 있는 사람은 아니지. 글쎄, 그 조무사 성격이 좀 이상하긴 한 것 같던데 간호사들 사이에서도 왕따를 당한 것 같더라고. 당신한테 무슨 소리 한 건 아니지. 그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듣지 마. 괜히 피곤해져. 안 그래도 지금 간호사들 사이에서 마을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 BM 망상이 있는 사람이라나? 뭘 하나? 아무튼 그래서 잘나야 하나 고민 중에 있으니까 말 적지 마. 구구절절 길게도 그 간호조무사에 대한 악평을 내뱉는데 솔직히 그건 그 조무사가 보여준 모습만 봐서는 그럴 만한 사람이다 싶어서 알겠다고 했어요. 사람이 말 한 번 제대로 섞어본 적 없는데 의심하는 눈초리를 보낸다거나 자꾸 자리를 피하려고 하는 모습만 봤다면 누구든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거기다가 피해망상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더더욱 이상한 사람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뒤로 또 몇 주의 시간이 흐르게 되었고 기다리던 상견례 자리가 드디어 마련이 되었는데 아주 예상치도 못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외동아들인 줄 알고 있었는데 남편에게 아주 어린 동생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걸 상견례 자리에서 알게 된 거고요. 그동안 저에게 아무런 말이 없어서 몰랐는데 떡하니 상견례 자리에 데리고 나온 게 아니겠어요. 나이가 고작 12살 정도, 누가 봐도 초등학생인 아이가 앉아 있어서 심장이 덜컥했는데 시부모님이 저에게 남편의 어린 동생이라고 소개를 해주시더라고요. 참 의외에게도 남편의 어린 동생은 저에게 아주 살갑게 인사를 했고 의젓한 모습을 내내 보여주더라고요. 처음에는 벙어리인가 싶을 정도로 말이 없어서 의아했는데
어른들이 이야기를 나눌 때는 끼는 게 아니라고 배웠다면서 말씀 다 나누시면 말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12살밖에 먹지 않은 아이가 뱉은 말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애늙은이 같아서 저도 모르게 웃음이 터지기도 했었습니다. 남편 옆에 얌전히 앉아서 밥을 먹는 모습을 보는데 음식 먹는 자세도 그렇고 씹어 삼키는 모습도 그렇고 형제라서 그런 건지 똑 닮았더라고요. 누가 봐도 남편의 동생처럼 보이길래 한참을 빤히 바라보다가 제가 농담을 던진 답시고 시부모님에게 웃으면서 말을 했어요. 누가 보면 그의 동생이 아니라 아들이라고 해도 믿겠어요. 나이 차이도 25살 정도밖에 안 나니까 속이려면 충분히 속이겠는데요. 그러니까 남편이 제 말에 맞장구를 치면서 자기 친구들도 그런 소리를 한다면서 웃음을 보였어요. 그런데 시부모님이 숟가락을 탁 내려놓더니 저에게 정색을 하면서 어디 가서 그런 소리 하지도 말라고 했어요. 매섭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순간 저희 부모님께서도 당황하시고 저도 너무 놀라고 상견례 자리 분위기가 갑자기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저한테 엄연히 도련님인데 누가 누구 아들이라는 소리를 하냐면서 한마디 더 덧붙이는데 앞으로는 조심하겠다고 말을 하고는 어색하게 다시 식사를 이어갔죠. 너무 과하게 반응하시는 건 아닌가 싶긴 했는데 어떻게 보면 신뢰가 되는 말일 수도 있겠다 싶어서 조용히 있었어요. 사실 저희 부모님은요, 평생을 그냥 평범하게만 살아오신 분들이셨어요. 정말 일반 가정과는 다를 게 없이 평생 회사원으로 살아오신 아버지의 집에서 자식들을 돌보고 어머니는 그냥 평범한 그런 가정이에요. 제가 변호사가 되었다고 으스대신 적도 없으시고 저에게 뭐 생활비를 요구하신 적도 없으시고요. 그래서 저는 상견례 자리도 사실 별다를 거 없이 평범하고 가족들끼리 모여서 식사나 하는 자리쯤일 거라 생각을 했었는데 시부모님은 아니셨던 거죠. 시아버지도 개인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셨고요. 시어머니는 간호사 출신으로 시아버지와 병원에서 만나 결혼을 한 사이였더라고요. 그러니 당연히 아들도 의사가 되어서 대대로 의사 집안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싶어 하셨고요. 엘사 말고 다른 직업은 일절 생각도 안 해보셨대요. 그러면 소조에게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변호사 며느리를 얻게 되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그동안 결혼정보 업체에서 우리 아들한테 많은 여자들이 매칭해줬었는데 다들 직업이 평범하더라고. 어디 말도 안 되는 평범한 직업을 가지면 며느리가 들어왔으면 속상했을 뻔했지. 대기업 다니는 게 뭐가 중요하니? 우리 아들이 의사인데 얼마나 며느리가 와야지? 시부모님 두 분 다 그런 소리를 대놓고 하는데 저희 부모님은 어쩔 줄 몰라서 그냥 허허하고 웃으면서 그 자리를 모면하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시아버지가 그 순간 딱 예민한 문제일지 모르는 이야기를 꺼내시더라고요. 보다시피 저희 집에는 막둥이가 하나 있습니다. 막둥이 사돈 어르신께 인사드리고 형수들 분에게도 인사드려야지. 그러니까 말이 없었던 도련님이 일어나서 꾸벅 인사를 하는데 초등학생이지만 초등학생답지 않아 보여서 사실 짠한 마음이 들기도 했어요. 어릴 때는 그냥 천진난만하게 사는 게 좋은데 부모님은 저희 막내를 억압하고 키우고 계신 건 아닌가 싶은 마음이 들어서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게 아니라 다른 데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 안 읽어서 이래라 얼마나 더 할 수 있을지 모르겠고 그 은퇴를 할 시기인데 막둥이가 고작 12살밖에 되지 않아 걱정이 많구나. 앞으로는 너희 부부가 책임지고 지원을 좀 해주었으면 싶은데 말이야. 저는 그 말이 무슨 날벼락처럼 느껴져서네 하고 바로 반문을 했는데 시어머니가 뒤에 이어서 말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막내가 대학을 가려면 앞으로 8년이나 남았는데 그때쯤이면 우리도 은퇴하고 집에서 쉴 시간 아니겠니? 노후 준비도 사실 빠듯하게 느껴지는데 그때까지 우리가 무슨 돈이 있어서 막내를 돌볼 수 있겠네? 대학 등록금도 그렇고 취업 준비까지 생각하면 이 돈이 장난 아니게 깨질 텐데 그래도 의사 아들이랑 변호사 며느리가 좀 챙겨주면 수월하겠지 싶구나. 순간 저희 부모님께서도 이건 아니다 싶었는지 말씀 중에 끼어드셨습니다. 적당한 지원은 해줄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 애들도 아이를 가져야 하고 앞으로 집도 사고 노후 준비도 하고 하려면 빠듯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의사와 변호사인데
설마 본인들아 키우면서 막내한테 지원 하나 못 해줄까 봐요. 둘이 버는 월급 합치면 웬만한 사회초년생 연봉은 될 것 같은데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할 말이 없더라고요. 아무튼 상견례 자리에서 도련님에 대한 문제는 더 이상 진척이 나지 않아서 자연스럽게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게 되었고 결혼 준비에 박차를 가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결혼식 날짜까지 다 잡았고 청첩장을 돌리게 되었어요. 청첩장에 적힌 채 이름 3글자를 보는데 거참 마음이 이상하더라고요. 저는 사무실 직원들이며 친구들이며 할 것 없이 일일이 만나서 청첩장을 전달해주고 했는데 남편은 청첩장을 돌리는 건지 말긴 건지 민기적거리더라고요. 당연히 남편이 병원 간호사 선생님들께도 청첩장을 돌렸을 거라 생각했는데 남편에게 물어보니까 저에게 굳이 그래야 하냐고 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황당해서 남편을 아무 말 없이 쳐다보니까 남편이 머리를 극적이면서 자기 결혼하는 거 다 아는데 올 사람은 오겠지 뭐 하더라고요. 이건 아니다 싶어서 제가 남편 병원에 찾아가서 청첩장을 간호사 선생님들 하나하나 만나가면서 전해드렸어요. 그런데 그 낯을 많이 가리던 간호조무사 선생님이 보이지를 않더라고요. 아무리 찾아도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선생님 한 분을 붙잡고 그 낯 많이 가리던 조무사 선생님은 어디 갔냐고 물어보았죠. 심지렁에게 저에게 대꾸를 해주시더라고요. 그 간호조무사는 일 그만뒀어요. 며칠 됐는데? 얼마나 됐더라? 개인 사정이라고 사표 내더니 다음 날부터 아예 안 나오더라고요. 인수인계도 안 해놓고 가서 다른 선생님들 다 화내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렇게 무책임하게 가면 안 되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간호조무사가 진짜 이상한 사람이었던 건지 뭔지 다들 아무런 관심도 주지 않더라고요. 저는 아무리 그래도 같이 일하던 동료였는데 이렇게까지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있나? 싶었지만 어디나 문제가 있는 사람은 있으니까 하고 넘어갔죠. 아무튼 저희 부부는 많은 하객들 사이에서 축하를 받으며 결혼식을 잘 올렸고 남태평양 바다가 보이는 휴양지로 신혼여행을 떠나서 푹 쉬다 오기까지 했습니다. 둘이서 열심히 꾸며낸 신혼집에 들어가서 꾀를 볶는 신혼생활을 시작해야 했지만 남편도 의사고 저도 변호사이다 보니 서로 일이 너무 바빴어요. 결혼 준비하느라 미뤄두었던 일들이 폭탄처럼 밀려오는 바람에 저녁 늦은 시간에서야 서로 얼굴을 마주하는 게 전부인 일상을 보냈어요. 그래도 결혼을 했고 안정된 가정이 생겼다는 것 자체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주는 듯해서 기분은 나쁘지 않더라고요. 텅 빈 집이 아니라 불이 켜진 집으로 서로 퇴근을 한다는 게 엄청나게 위안이 되더라고요. 이래서 다들 결혼을 하는 거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새로운 인생 2막을 출발하는구나 싶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일을 하고 있는 변호사 사무실로 한 통의 투서 같은 서류가 도착을 하게 되었어요. 송사에 관련이 되어 있는 서류였는데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고 소송이 취하된 사건 3개가 병합이 되어서 날라왔더라고요. 이미 소송이 취하된 사건이 있어서는 다시 소송을 걸 수 없는데 이 병합된 사건 파일을 왜 변호사 사무실로 그것도 저에게 따로 보내왔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일이 바빠서 무시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굳이 저에게 보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그 파일을 유심히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사건에 너무나도 낯익은 이름이 똑바로 적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확인을 해보니까 우리 남편 이름 석자 김정현이 떡하니 적혀 있는 겁니다. 소송은 우리 남편이 일을 하고 있는 병원에서 일어난 사건이었는데 하나는 우진으로 인해서 피해자가 영구적으로 장애를 얻게 된 사건이었어요. 하나는 내시경을 마치고 나왔는데 아무래도 느낌이 이상하다면서 의사에게 추행을 당한 것 같다고 내시경실 CCTV를 열람하고 싶다는 내용이었고요. 마지막 하나는 위 절제 수술 도중에 일어나게 된 의료사고에 관한 소송이었습니다. 3가지 사건 모두 다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기에 당연히 남편이 그 일로 인해서 처벌을 받는다던가 벌금을 낸다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요. 저는 남편이랑 결혼을 한 지 2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저에게 왜 다 지난 사건에 보냈을까 싶어서 의문이 점점 쌓이기 시작했어요.
제가요. 남편이랑 결혼을 했다는 사실을 알았으니까 이런 서류를 저에게 보낸 것이지 않았을까요? 이 파일을 보낸 의도가 의심스러웠어요. 제가 변호사다 보니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자꾸만 사건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고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뒤로 저도 모르게 남편의 행동을 주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합의가 된 사건이라고 해도 마음에 걸리는 게 두 번째 사건이었거든요. 사실 그 사건은 합의가 되었다기보다는 증거 CCTV가 끝까지 나오지 않아서 피해자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소송을 취하한 사건이었어요. 한마디로 병원 측에서 무고죄로 역고서를 하겠다고 난리를 치니 병원을 이길 수 없을 거라 생각한 피해자가 한 발짝 뒤로 물러난 사건이었죠. 그러니 이 사건에 엮여있는 또 다른 진실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게 되었어요. 그렇게 제가 남편을 주시한 지 한 달 정도가 더 흘렀을 때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뜬금없이 저에게 시댁으로 와줄 수 있냐는 연락을 하셨고 저에게 꼭 혼자 오라고 말씀을 하시길래 무슨 큰일이라 생겼나 싶어서 한 달에 달려갔어요. 소송과 관련된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의뢰인을 만나러 간다는 생각으로 시댁에 찾아가니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이제는 늙고 지쳐서 더 이상 초등학생이 막둥이를 키우는데 아니? 너무나도 힘의 부침으로 말이다. 너희가 우리 막둥이를 데려가서 키웠으면 싶구나. 이거는 뭐 저에게 의견을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통보하는 식으로 말을 하니까 제가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왜 도련님을 맡아서 키워야 하나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결혼하기 전부터 듣지 못했어요. 전혀 전해드린 게 없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일이 바쁘고 저도 일이 바빠서 집에 없는 시간이 더 길어요. 퇴근하고 돌아오면 밤 늦은 시간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초등학생인 도련님을 데려다가 키울 수가 있겠어요? 우리 막내가 워낙에 젖한 아이라 혼자 밥도 다 차려 먹을 수 있고 하니까 대충 냉장고에 반찬만 채워놓으면 돼. 하나도 신경 쓸 일 없을 거야. 그리고 너네 집이 강남에 있기도 하고 거기가 워낙 학군도 좋고 하지 않겠니? 얘는 의사가 될 아이니까 데려다 키워라. 정말 집에서 키우던 개도 그런 식으로는 파형을 하지 않을 것 같은데. 시어머니는 저에게 무슨 짐덩어리를 던지듯이 막내 도련님을 키우라고 하니까 어이가 없었죠. 저는 시어머니에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라고 절대로 도련님을 데려다 키울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는 시댁을 서둘러 빠져나왔어요. 거기에 계속 있다가는 정말로 도련님이 제일 손을 잡고 저희 집으로 가고 싶다고 말을 할 것 같았거든요. 저도 아직 자녀 계획이 없는데 도련님을 맡아 키운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제가 전업주부도 아니고 남편에게 생활비 받아 쓰는 처지도 아닌데요. 시댁에서 하는 갑질을 전부 견디고 감내해야 할 사람이 아닌데 그런 무리한 욕을 하니까 화가 나더라고요. 집에 돌아와서 한참을 씩씩거리고 있다가 퇴근해서 돌아온 남편에게 시댁에 찾아갔었고 시어머니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설명을 했어요. 제 이야기를 듣는 동안 마는 등 핸드폰을 만지면서 건성건성 이야기를 듣던 남편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막내가 뭐 손이 많이 가는 애도 아닌데 그냥 우리 집에 데려와서 키울까. 우리 부모님이 워낙 힘들어 하시기도 했고. 그리고 엄마 말대로 우리 동네 같구나. 알아주는 학군이 있긴 하니까 뭐 하면 도움이 아주 막 하나 쓰면 되지 않겠어? 나랑 결혼 전에 미리 사기를 했던 내용도 아니고 갑자기 이러는 법이 어딨어? 아무리 도련님이 의젓하다고 해도 아직 12살밖에 안 되네요.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있고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일이 따로 있는 것을 나는 애 못 박 도련님 책임질 마음 없어 사람이고 어쩜 그리 매정하냐? 어린 도련님 귀여워서라도 맡아서 키우겠다고 하더라. 우리 부모님이 고생하시는 거 계속 보고 싶어. 나는 그냥 우리가 돈도 있고 애 봐줄 사람 구해서 도움받으면 될 것 같은데. 당신이 이러니까 좀 실망이다. 그게 그냥 매정하다는 말로 될 일이야? 거기다가 우리한테 해가 있는 것도 아닌데 갑자기 도련님을 키우라는 게 말이 돼? 결혼한 지 고작 3개월 만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아무리 나이가 어리다고 해도 나한테는 도련님인데 같이 살면 얼마나 불편하겠어?
나한테 상의도 없이 당신 가족들끼리 일하러 저래라 하면 그만이야. 아, 내가 그러자고 했어. 우리 엄마가 힘들다고 하니까 한 말이지. 아이 됐어. 이 이야기 그만해. 이런 걸로 싸우고 싶지 않아. 말 나온 김에 물어보자. 요즘 병원에서는 별일 없는 거 맞아? 그러니까 남편이 갑자기 만지작거리고 있던 휴대폰 사용을 딱 멈추더니 저를 매서운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러는 거예요. 병원에서 무슨 일? 왜 내가 병원에서 큰 실수라도 저질렀으면 좋겠어? 그런 건 갑자기 왜 물어봐서 사람 기분 잡치게 하는 건데? 그렇게 말을 하는데 순간 그 눈빛이 너무나도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니라고 별일 없냐고 물어본 건데 왜 이렇게 나의 선반응을 보이냐고 했죠. 그러니까 자기도 순간 말이 너무 심하게 나갔다고 생각을 한 건지 뭔지 눈에 힘을 풀더니 다시 힘들어하게 휴대폰을 만지더라고요. 아주 건성으로 별일 없다고 자기네 병원에서 진료가 늦게 끝나는 날이니까 늦을 거라고 기다리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저랑 이야기하는 내내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기에 누구랑 그렇게 열심히 연락을 하나 궁금해서 남편이 자는 사이에 휴대폰을 뒤지려고 했어요. 그런데 글쎄 어찌나 철저하던지 휴대폰에 잠금을 걸어놔서 본인 이외에는 그 누구도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해놨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쌓이기 시작하니까 의심이 자꾸 커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저도 결혼까지 한 사람인데 평생 믿고 살아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을 다잡기로 했어요. 하지만 그런 채 다 증거는 달리 사건은 정말 상상도 못할 수준으로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며칠이 더 지나고 남편과는 여전히 찝찝함이 남아있는 채로 지내고 있었는데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는 도중 누가 저를 찾아왔다고 하더라고요. 올 의뢰인이 없는데 이상하다 싶었지만 손님이 오셨다고 하니 접객을 하려는데 글쎄 일을 그만두었던 낯을 심하게 가리던 간호조무사가 저를 찾아온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너무 놀라서 그 간호조무사를 많이 쳐다보았고 그분은 저에게 꾸벅 인사를 했습니다. 아니, 여긴 어떻게 찾아오셨어요? 안 그래도 청첩장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일을 그만두셨다고 해서 얼마나 놀랐었는지 몰라요. 그 조무사는 뭔가에 쫓기는 사람처럼 주인 눈치를 막 살피더니 저에게 USB를 하나 손에 쥐어주는 게 관이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빨리 도망치세요. 제가 하는 말이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저를 믿으셔야 해요. 그 집에서 하루라도 빨리 나오셔야 한다고요? 저희 원장님이에요. 상상 이상으로 무서운 사람이에요. 저도 그냥 그만둔 거 아니에요? 잘린 거예요. 그 병원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한통속이라고요. 제가 사모님께 이상한 소리 할까봐 원장님이 미리 차단하신 거예요. 갑자기 와다다 말을 쏟아내면서 저에게 빨리 도망쳐야 한다고 말을 하는데 정말 정신이 혼미하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겠더라고요. 아니, 갑자기 그게 다 무슨 소리예요? 그리고 이 USB는 또 뭐고요? 저한테 알아듣게 설명을 해주셔야죠. 다짜고짜 위험하다고 하면 제가 어떻게 믿어요? 증권은 다 그 안에 들어있어요. 제가 여기 온 거 들키면 절대로 안 돼요. 제가 감시당하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리지만 그 USB를 열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꼭 원장님한테 들키지 말고 보셔야 해요. 제가 변호사라서 믿고 맡길 수 있는 거라면서 2번 다시는 자기를 찾지 말라는 말과 함께 황급하게 사라지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어안이 벙벙했죠. 그건 병원 사람들 말에 하면 사회 부적응자의 문제가 있는 피해 망상이 가득한 사람이 갑자기 자기가 쫓기고 있다고 하니까요. 누가 그 말을 바로 신뢰하고 USB를 열어볼 수 있겠습니까? 저는 누구 말을 믿어야 할지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하지만 저는 용기를 내기로 했습니다. 저희 사무실이 보안이 철저하다 보니 바이러스에 감염될 일이 없을 것 같았고 그 USB 내용이 무척이나 궁금했거든요. 일단 사무실 컴퓨터에 앉아서 한참을 고민하다가 컴퓨터에 연결을 해서 파일을 열어보았는데 폴더가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연도와 날짜별로 정리가 되어 있는 게 아무래도 심상치 않은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이게 뭘까 싶은 마음에 두근거리는 심장을 부여잡고 파일을 열어본 순간 저는 정말 기겁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USB를 뽑아 들고는 경찰서로 달려가게 되었어요. 경찰서에 도착한 저는 형사들에게 당장 이 USB를 가지고 수사를 열어달라고 부탁을 했고, 형사들은 변호사 배지를 달고 있는 제가 뛰어들어와 USB를 건네니까 의아했죠. 보통 일은 아니겠구나라고 직감을 한 형사들이 제가 보는 앞에서 바로 파일을 열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에는 정말 상상도 하지 못할 파일들이 들어있었는데 바로 남편 병원의 내시경실 CCTV와 진료실 CCTV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소리도 깔끔하게 모두 녹음이 되어 있었고 형사들과 저는 그 파일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온몸에 소름이 돋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거기에는 남편이 의료사고를 낸 모든 정원과 현장들이 다 들어있었습니다. 내시경실에서 간호사들과 함께 깔깔거리면서 환자들을 희롱하는 장면들도 있었고 약을 잘못 처방해서 신작을 망가뜨린 환자의 차트도 스캔이 되어서 들어있었고요. 위절제 수술을 하다가 환자에게 쇼크가 일어났을 때 남편이 그냥 대충대충 하자고 어차피 깨어나게 되어 있다면서 안일하게 대처했던 모든 영상들이 들어있었어요. 저에게 소송. 취하권이 병합되어 서류로 날아왔었잖아요. 그 사건에 대한 영상들은 물론이고 또 다른 피해자들의 사건 영상까지 전부 들어있는 게 아닐 터인 것 같겠죠. 경찰도 그걸 확인하고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다며 본격적으로 수사에 들어가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영상에서 가장 충격적인 내용은 수술실도 내시경실도 아닌 지금 이렇게 사연을 적으면서도 손이 떨려서 미치겠네요. 도련님인 줄 알았던 남편의 남동생 시댁에 그 막둥이가 알고 보니 남편의 아들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인 건지 남편의 진료실 CCTV 영상을 확인하다가 저도 모르게 소리를 꽥 질러버렸어요. 어떻게 온 가족이 저를 기만하고 한통속이 되어 속일 수 있었던 건지. 그래서 저에게 도련님을, 아니 남편의 사생활을 데려다 키우라고 했었나 싶더라고요. 남편이 20대 중반의 대학 시절에 만났던 별 볼 일 없던 여자와 사고를 쳐서 아이를 낳게 되었는데 그 여자에게는 의사가 되면 바로 결혼하자고 꾸준히 속여왔더라고요. 남편이 의대생이었고 의사 면허가 어떤 시절에 일어난 일이었기 때문에 순진하게도 그 여자는 남편의 거짓말을 믿고 기다렸던 겁니다. 혼자의 몸으로 아이를 키우면서 남편의 뒷바라지까지 하느라 본인은 대학도 그만두고 아르바이트를 점점 끙끙하며 힘들게 살았던 거죠. 의사만 되면 바로 결혼을 하겠다던 남편은 차일피를 미루다가 결혼도 하지 않고 여자를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친했었던 겁니다. 그래도 그 여자는 계속해서 남편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지만 남편은 그런 와중에 다른 여자를 만나고 결혼정보 업체까지 등록을 하면서 연락을 무시한 거죠. 양육비까지 전혀 주지 않자 여자는 더 이상 남편을 기다려봐야 소용이 없겠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아이가 10살이 되었을 때 애를 데려가라면서 난리를 친 거죠. 병원까지 찾아와서 남편이 진료실에서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부렸고 저한테 덜렁 두고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그게 전부 진료실 CCTV에 찍혀 있었던 거고요. 결국 아이를 막내 동생이라고 사람들을 속이면서 시댁에서 키우게 된 것이었습니다. 시댁에서는 구박덩어리였던 남편의 사생활을 남편이 저랑 결혼하자마자 저에게 떠넘기려고 가전수를 다 썼던 것이었고요. 시댁에서는 남편의 발모가지를 잡는 짐덩어리,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취급을 받고 있었더라고요. 정말 사람이 겉보기에는 멀쩡해도 속은 다를 수 있다고 어찌나 소름이 쫙 돋던지 머리가 어질어질했습니다. 남편은 다 알면서도 모르는 척을 하면서 저를 기만하고 속이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고요. 심지어 간호조무사는 진료실에서 그 소란이 일어나자 언제 어떻게 쓰일지 모르는 그 CCTV를 복사해서 간직하고 있었고요. 저는 사실 그 의도 자체도 순수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뭔가 더 숨기는 것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수소문을 한 덕분에 간호조무사의 연락처를 알게 되었고 저는 이 파일을 굳이 저에게 보낸 이유에 대해서 캐묻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간호조무사가 울면서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몇 번의 반전이 일어나는 건지, 사실은 원장님께서 사모님과 결혼을 준비하실 때까지도 저는 원장님과 연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결혼하겠다고 약속까지 다 해준 상태에서 갑자기 결혼할 여자라면서 사모님을 소개받게 되었으니 제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제가 원장님께 치기 뭐 하는 짓이냐고, 저랑 결혼하기로 해놓고 왜 갑자기 다른 여자랑 결혼을 한다는 거냐고 따져 물었어요. 저랑 남편이랑 결혼을 하기 직전까지도 연인 사이였다고 해요. 결혼까지 약속해놓고 갑자기 저랑 결혼을 하겠다고 한다고요. 미친놈 아니야. 정말 제가 따지니까 그러더라고요. 변호사랑 간호조무사랑 같은 급이냐고요. 어디 간호조무사가 병원 원장 와이프 자리는 우리냐고요. 주제 파악도 못하면서 사회생활을 어떻게 할 거냐면서 정신을 차리고 살으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사람은 처음부터 저를 가지고 놀 생각으로 대해온 거구나 싶어서요. 그 말에요. 큰 충격을 받은 간호조무사는 그동안 자기가 모아두었던 CCTV부터 시작해서 남편의 뒤치다꺼리를 했던 일들 전부 공론화시키기로 결심을 했던 겁니다. 물론 그 간호조무사의 의도도 순수하지는 않았지만 결국에는 피해자들을 위한 절차를 밟게 되었으니 고마운 일이기도 했어요. 간호조무사는 본인이 내부 자료를 유포한 죄를 묻게 될까봐 고소당할 게 무서워서 끙끙 앓다가 저에게 이 자료를 전부 넘기게 된 것입니다. 저는 변호사였고 법을 다룰 줄 아는 사람이니 저라면 전부 해결을 해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대요. 저는 간호조무사의 바람대로 형사를 찾아가서 수사를 요청하게 되었고 형사들은 그 자료를 토대로 그간의 피해자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했어요. 남편의 병원에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기까지. 시간은 정말 얼마 걸리지 않았죠. 형사들은 이미 숨어버린 피해자들을 일일이 만나고 다니면서 설득을 했고 저는 그들을 위한 무료 변호를 하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당연히 이 모든 사실이 알려지자 시댁이고 남편이고 할 것 없이 난리가 났고 저에게 죽일 연인이 뭐냐 하면서 보복을 하겠다고 난리를 쳤어요. 저는 당연히 그 모든 이야기를 녹취했고요. 그 증거를 들고 동료 변호사에게 제2혼 소송에 대한 의뢰를 진행했죠. 남편의 병원 수사가 근무일세를 타게 되면서 당연한 수준으로 제2혼까지 어렵지 않게 쾌거를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식도 없고 분할할 재산이 명확하게 나뉘어 있기에 어렵지는 않았어요. 수사가 물 흐르듯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이 사건을 흥미진진하게 여긴 사람들이 너도 나도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퍼뜨리기 시작했어요. 아무래도 피해자가 많은 사건이었고 병원 자체도 2차 병원 중에서는 꽤 이름이 있었기 때문에 소문은 동네에 순식간에 퍼지게 되었죠. 남편에 대한 평판이 떨어진 것은 물론이고 2번 다시는 의사가 행사할 수 없게 만들어야 한다는 소란도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 병원은 사고가 많은 병원이니 찾아가면 안 된다는 불매운동까지 일어나면서 병원도 크게 타격을 입게 되었고요. 남편은 사건에 대한 모든 것이 밝혀지고 피해자들이 대거로 일어나면서 당연하게도 고의성을 인정받아 죄를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남편의 병원에서 일어났던 크고 작은 사건을 피해자들이 전부 형사소송을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거든요. 저는 그 피해자들을 지지하기 위해서 무료 변호를 했고 저희 사무실에서도 저를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었어요. 솔직히 제 남편이 피의자인 사건을 맡았으니 저도 참 쪽팔리기도 했죠. 보는 눈이 얼마나 없으면 그런 인간과 결혼까지 했겠습니까? 남편의 소송이 끝이 나고 보상금만 해도 수십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오게 되었어요. 자연스럽게 시보와 시모도 남편의 소송 뒷수습을 하느라 집안 재산을 다 털고도 모자라서 돈을 빌리러 다니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강남 바닥에 소문이 다 났는데 누가 시부모에게 돈을 빌려주겠어요? 시아버지의 개인 병원이고 남편이 일하던 병원이고 큰 타격을 받아서 병원 문을 닫게 되었고요. 남편도 불러주는 곳이 없을 테니 쫄딱 망한 거죠. 결혼은 더더욱 생각이 없습니다. 대신 남은 시간 동안 무료 변호가 필요한 소외된 계층을 찾아다니며 제 3년감을 표출하는 일에 힘을 쓰고요. 있는 중이랍니다. 여러분, 저는 새로운 목표가 생겼어요.
바로 제 이름을 건 로펌을 세워서 음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사건에 맞는 겁니다. 이전에는 결혼을 해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사는 게 목표였다면 지금은 공익을 위해 움직이고 싶다는 사명감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상처를 많이 받았지만 제 자신에게 있어서는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 이전 시댁 식구들은 어떻게 사냐고요? 글쎄요. 아주 관심을 끊어버려서 잘은 차에 모르지만 부와 명예 모두 잃고 전전긍긍하면서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전 남편은 철창에서 밥 잘 먹고 지내나 모르겠네요. 이전 도련님 아니 전 남편의 사생아만 불쌍하게 됐죠. 저는 그 사람들이랑은 두 번 다시 엮이고 싶지 않는 마음뿐이랍니다. 앞으로 더더욱 빛날 채 인생만 생각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내면의 중요성을 상기하며 사시길 바래요. 사람과 사람이 함께 더불어 사는 세상에 얼마나 기상천외한 일들이 가득하겠습니까? 남에게 일어난 일이 저에게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안일한 생각은 하지 않기로 했어요. 정말 제 목표가 조금 더 성숙했다면 이런 일을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니 어쩔 수 없지요. 앞으로는 더욱더 조심하고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넌다면 두 번의 피해는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처럼 된통 당한 사람들을 위해 변호사로서 또한 인간으로서 돕고 도우며 살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꼭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숨는다고 전부 해결되는 일이 아니니까요. 더불어 사는 세상 앞으로 사기꾼 나쁜 놈들 모두 처벌받는 세상이 오길 바라면서 제 사연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신 구독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